저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어려서부터 외할머니 손에 자랐습니다. 할머니는 조실부모한 저를 늘 안쓰러워하셨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픈 하나밖에 없는 외손주라면서 항상 품에 안고 키우셨어요. 자랄수록 제 얼굴이 외할아버지를 쏙 빼닮았다고 하시면서 무척 귀하게 여기셨는데 제가 고3 때 할머니는 노환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가 사랑했던 딸과 사위를 한순간에 한꺼번에 잃고 딸을 보듯 사위를 보듯 어린 손주를 길러내실 때 그 가슴이 얼마나 아프고 힘드셨을까 생각하면 늘 눈물부터 차올랐어요. 가끔 외할머니 삶을 돌아보면 할머니의 숨결 속에도 제가 있었고 할머니의 자장가 속에도 할머니의 긴 한숨 속에도 모두 제가 있었습니다. 제 유년기와 성장기 모든 순간 속에 늘 자리 잡고 있었던 외할머니를 보내고 난 뒤 전 한동안 맥을 놓았습니다. 제가 사랑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왜 다들 그렇게 일찍 떠나가는지 참 원통했어요. 왠지 억울했고 방황 아닌 방황을 하다 보니 공부에도 뜻을 잃었어요. 나름 괜찮았던 성적도 곤두박질 치고 말았죠. 삼촌 집에서 지내면서 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 대학은 포기했습니다. 삼촌은 제가 원하면 대학 공부까지는 시켜주겠다고 하셨지만 그럴 자신도 없었고 그럴 수 없었습니다. 삼촌도 애가 둘이나 되는데 제가 계속 신세지는 건 아니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무작정 서울로 왔습니다. 뚜렷하게 뭘 하겠다는 계획이나 목표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이제는 정말 혼자 힘으로 살아야 한다는 생각만 했습니다. 정말 그땐 하루도 안 쉬고 이것저것 많은 일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6개월 이상 버티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끈기가 없어서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그때 처음으로 세상 일이 제 생각대로 굴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할머니 품속에서 정말 편하게 살았구나 하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되었습니다. 정작 할머니 곁에서 살 때는 왜 나는 메이크업도 못 사 입고 다른 친구들처럼 부모님하고 놀이동산 한번 못 가는 건지 어린 마음에 인생이 참 처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머리가 굵어질수록 괜히 억울하다는 생각도 많이 했고 부모님도 원망했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제 힘으로 돈을 벌어보니까 사는 것도 사회생활하는 것도 정말 만만치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외할머니는 어떻게 이 힘든 순간들을 잘 버티고 넘기신 걸까 마음이 아팠고 철없는 손주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달프고 고단하셨을까. 뒤늦은 죄송함에 마음이 참 복잡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고시원에 들어가 쪽잠을 자면 다리도 퉁퉁 붓고 너무 피곤해서 잠도 다 안 올 지경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런저런 일을 전전하다가 정착한 직업이 택배일이었어요. 운 좋게 중고 트럭을 싼 가격에 구해서 본격적으로 택배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맡은 구역은 대단지 아파트촌도 있고 달동네도 있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예전엔 거의 판자촌이 많았다는데 재개발이 되면서 아파트촌이 들어섰고 재개발이 안 된 곳은 여전히 달동네 느낌이 남아 있었습니다. 달동네는 주소를 찾는 것도 힘들고 골목이 또 다른 골목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길 찾는 것도 처음엔 무척 힘이 들었어요. 그래도 몇 달이 지나고 적응이 되자 택배일이 의외로 제 적성이 맞았습니다. 어느새 지도를 안 보고도 주소만 들으면 어디쯤이라는 걸 단번에 알 정도가 되었죠. 매일 같은 구역을 지나다 보니까 늘 만나는 분들과도 친근하게 눈인사를 나누게 되었고 간혹 치매에 걸리신 어르신이 집을 못 찾고 헤매시는 걸 보면 직접 댁까지 모셔다 드리는 일도 자주 했습니다. 전 이상하게 어르신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편이었어요. 돌아가신 외할머니 생각이 나서 그랬나 봅니다. 늘 뵙는 어르신들에겐 아무리 바빠도 꼭 인사를 하고 안부 한마디라도 건네려고 했습니다. 그런 말들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어르신들에게는 즐거움도 되고 누가 아는 척 해주는 게 참 고마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택배 배달 도중에 박스를 모아두었다가 폐지 줍는 어르신에게 항상 챙겨드렸는데 그때마다 주머니에 꽁꽁 숨겨두었던 사탕 하나씩을 제 손에 꼭 쥐어주시면서 활짝 웃으시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어요. 고단한 택배일이지만 잠시 힐링이 되곤 했습니다. 제가 장모님을 만난 것도 택배일을 하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은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는데 도로에 그냥 서 있기만 해도 땀이 주르륵 흘러내리고 발바닥이 다 따가울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무더운 날에 웬 어르신이 땡볕에 걸어가시다가 그만 픽 하고 쓰러지시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택배 트럭을 세워놓고 그 길로 할머니를 안고 바로 길 건너 병원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더위를 먹으셨다고 했어요. 다행히 곧 깨어나셨지만 정말 10년 감수했습니다. 어르신, 이렇게 무더울 때는 외출하시면 큰일 납니다. 아이고, 늙은이가 폐를 끼쳤네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댁이 어디세요? 가는 길에 모셔다 드릴게요. 아유, 아니에요. 그냥 이 번호가 딸 번호인데 여기로 연락 좀 부탁합니다. 딸에게 연락을 했더니 잠시 후 응급실로 달려왔고 엄마를 끌어안고 오는 걸 보다가 전 일이 바빠서 먼저 병원을 나왔습니다. 잠시 지체된 탓에 그날은 택배 배달이 늦어져서 몇 분의 고객들에게 항의 전화를 받기도 했지만 그래도 제가 어르신에게 도움이 됐다는 생각에 마음은 뿌듯했습니다. 다음날 길을 가다가 우연히 그 어르신을 다시 뵙게 되었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또 쓰러지면 어쩌시려고 나오셨어요? 아이고 세상에, 내 생명의 은인이시네. 이제 괜찮아요. 근데 택배 일을 했어요? 어젠 정말 너무 고마웠어요. 내가 정신이 없어서 인사도 제대로 못했네. 하시더니 갑자기 슈퍼에 가셔서 음료수를 사오시는 겁니다. 아무리 괜찮다고 해도 손 부끄럽다고 하셔서 감사히 받았습니다. 여름에는 대부분 30도 이상을 웃도니까 가능한 외출하지 마시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가는데 문득 백미러로 보니까 어르신께서 내내 손을 흔들고 계셨습니다. 저도 모르게 외할머니 생각이 나서 미소가 지어지고 뭉클했어요. 할머니도 제가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집을 나서면 제가 안 보일 때까지 대문간에 서서 그렇게 오래오래 손을 흔들어 주셨거든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고 어느 빌라 4층으로 택배 배달을 갔는데 문을 열고 나온 분이 뜻밖의 그 어르신이었어요. 어르신, 여기가 댁이세요? 어머나, 택배 청년이네. 이렇게 또 보다니 반가워요. 네, 저도 어르신 또 뵈니까 좋습니다. 건강은 괜찮으시죠? 택배 청년 덕분에 좋아요. 아니, 이럴 게 아니라 아직 점심 안 했죠? 그럼 차는 없지만 점심 먹고 가요. 아닙니다. 거절하지 말아요. 내 생명의 은인한테 아무것도 못 해줬는데 점심 한 끼라도 대접하고 싶어서. 그래야 나도 마음이 편해요. 그러니까 어서 들어와요. 어서. 어르신이 간곡하게 말씀하시는데 자꾸 거절하는 것도 서운해하실까봐 결국 점심을 얻어먹었습니다. 어쩜 그렇게 반찬 하나마다 정성이 가득한지 입에서 살살 녹았고 오랜만에 제대로 할머니 집밥을 먹는 것 같아서 마음까지 그득하게 차오르는 것 같았어요. 전 감사한 마음을 다해서 설거지를 자청하고 나섰는데 개수대에 물이 잘 빠지지 않는 겁니다. 곧바로 소독관 중간을 열고 막힌 것도 확 뚫어드렸습니다. 내친 김에 전등 나간 것도 다 갈아드렸어요. 어르신은 안 그래도 물이 막혀서 사람을 불러야 하나 생각 중이었는데 어쩜 이렇게 젊은 사람이 손끝도 야무지냐고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아이고, 청년 부모님은 얼마나 든든하실까. 그래, 부모님하고 같이 살아요? 아니요, 오래전에 두 분 다 돌아가시고
전 외할머니께서 키워주셨어요. 아이고, 어려서 마음고생 많이 했겠구먼. 할머니도 손주 키우시느라 힘드셨겠어. 그럼 할머니는 어디 계시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때 외할머니도 돌아가셨습니다. 아이고, 딱해라. 그럼 혼자서 산 거예요? 혼자서 객지 생활하느라 얼마나 고달팠을까. 어르신은 제 손을 잡아주시고 등을 토닥여주시면서 안쓰러워하셨습니다. 그 손은 매우 거칠었지만 너무 따뜻해서 마음마저 따뜻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럼 고등학교 졸업하고 지금까지 혼자서 살고 있어요? 네,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로 왔습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돈 벌려고 이런저런 온갖 일을 하다가 택배일을 하게 되었어요. 먹고 살려다 보니까 전기 기능사 자격증도 따고 필요한 다른 자격증도 여러 개 따고 그랬는데 막상 또 취직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기특해요. 엇나가지도 않고 어르신들 공경할 줄도 알고 택배 총각은 분명 잘 될 거예요. 내가 장담하지. 참, 이름이 뭐예요? 택배 총각이라고 하는 건 이상하고 이름 말해주면 앞으로는 이름 부를게요. 제가 먼저 말씀드려야 했는데 전 김웅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 편하게 하셔도 돼요. 아유, 그럴까? 앞으로 종종 할머니 보고 싶으면 우리 집에 와서 밥 먹고 가. 내가 생명의 은인한테는 평생 집밥 공짜로 줄 테니까. 가끔 와서 이 늙은이 말벗도 해주고. 그때부터 전 가끔 어르신 댁에 들려서 전등 나간 게 있으면 갈아드리기도 하고 택배일이 일찍 끝나는 날엔 어르신 집밥 먹으러도 가고 감사의 뜻으로 고기도 사다 드리고 어르신 좋아하시는 주전부리도 사다 드리고 그랬습니다. 물론 집밥 먹고 설거지는 항상 제 몫이었어요. 어느새 전 아들처럼 손주처럼 그렇게 어르신과 막역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그날도 어르신 댁에 잠시 들렀다가 빌라를 내려오는데 2층에 사는 세입자 여자분이 저를 보더니 혼잣말을 툭 내뱉는 겁니다. 아이고, 노인네. 또 머슴 하나 들였나 보네. 아휴. 마치 저 들으라는 듯한 말투 같기도 하고 그냥 혼자서 투덜대는 소리 같기도 해서 좀 의아했습니다. 그땐 저도 대수롭지 않게 그냥 지나쳤고요. 그런데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빌라 소유주가 어르신이었습니다. 그 연세에 이런 빌라 건물을 가지고 계시다니 전 새삼 어르신이 존경스러웠습니다. 서울에서 발 뻗고 놀 방 한 칸만 있어도 좋겠다고 생각하던 저에게 어르신은 참 대단한 어른이자 인생 선배님이었습니다. 건물주 하면 나름 사는 형편도 괜찮으실 텐데도 항상 어르신은 검소하게 생활하셨고 뭐 하나 허투루 쓰시는 게 없으셨어요. 당신께서 건물주라고 누구 앞에서 허세를 떨거나 오만을 부리신 적도 없으셨습니다. 친하게 지내는 저도 4층 빌라가 어르신 소유라는 걸 모를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르신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이 어르신 생일이라며 저녁이나 같이 먹자는 거예요. 전 서둘러 택배일을 끝내고 생일 케이크를 사들고 갔습니다. 마침 딸도 있었어요. 어르신 딸은 언뜻 보면 정상처럼 보이지만 사실 정신지체장의 상급이라고 했습니다. 평소에는 복지관에 가서 바리스타로 알바를 내서 자주 보지 못했는데 그날은 어르신 생신이라고 일찍 온 듯 했습니다. 그날 딸하고도 정식으로 인사를 나누었어요. 어르신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김응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 임현주라고 해요. 그동안 우리 엄마 잘 도와주시고 보살펴 주셔서 감사해요.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어르신께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정신지체라고 해도 3급 정도는 아주 어려운 일을 제외하고는 거의 일상생활에는 크게 지장이 없다고 했습니다.
사람들하고 의사소통도 무리 없이 잘하고 웬만한 건 혼자서도 잘한다고 하더군요. 제가 보기에 연주 씨는 처음에는 낯선 사람을 약간 경계하는 것 같았지만 말문이 트이고 조금 친해지면 수줍은 미소를 지으면서 열심히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려고 하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그렇게 그날은 제가 사온 케이크에 불을 붙여 끄고 미역국도 먹으면서 어르신의 생신을 축하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어르신은 평소와는 좀 다르게 매우 진지하지만 아주 솔직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응수군을 맨 처음 봤을 때부터 젊은 사람이 착실하고 착하고 너무 좋아서 은근 탐이 났어. 어르신께서 잘 봐주신 거죠. 그래서 진짜 오래 고민하고 말하는 건데 늙은이 주책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주면 좋겠어. 난 응수군이 내 사위가 돼주면 참 좋겠는데. 나 혼자 생각일 수 있겠지만 응수군이 내 사위가 되면 정말 더는 바랄 게 없을 것 같은데. 어때? 내가 너무 갑자기 말해서 좀 당황스러울 거라는 거 알아. 늙은이가 혼자 너무 앞서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저기 혹시 여자친구 있나? 아니요. 없습니다. 아이고, 잘 됐네. 그럼 우리 딸 한번 만나보는 건 어떤가? 우리 딸이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생활하는데 아무 지장 없어. 애도 착하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을 듣고 엄청 당황했습니다. 어르신이 절 아들처럼 아껴주신다고 생각했지 사윗감으로 점 찍어두셨다는 건 몰랐거든요. 어떻게 답을 해드려야 할지도 참 난감했습니다. 거절하면 어르신과 어색해질 것도 같고 그렇다고 아직 결혼 생각도 없는데 무턱대고 만나보겠다고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았어요. 어르신은 자기 딸과 결혼만 하면 빌라 건물을 딸과 제 공동 명의로 바꿔주시겠다고 하는데 더욱 부담스러웠습니다. 일단 생각을 해볼 테니 시간을 좀 달라는 말로 완곡하게 거절하고 돌아왔습니다. 아마 어르신은 그게 거절이라는 걸 모르실 수도 있을 겁니다. 시간을 달라고 했다고 계속 기다리시면 어쩌나 걱정도 되었어요. 하지만 제 인생이 달린 문제인데 인간적인 정 때문에 함부로 결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 동네 택배 배달을 갈 때마다 혹시나 어르신을 우연이라도 마주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지 하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괜히 주위를 더 두리번거리게 되고 무슨 죄를 지은 것 마냥 걸음도 빨라지고 그랬어요. 결국 몇 번 어르신과 부딪히기도 했는데 저도 모르게 아주 형식적인 인사만 건네고 택배가 많다는 핑계를 대면서 서둘러 돌아왔습니다. 어르신은 뭔가 제게 할 말이 있는 듯 한참 쳐다보고 계시더군요. 어쩜 어르신이 서운해하시겠구나 생각하면서도 제 평생이 걸린 결혼을 떠밀리듯이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택배를 배달하러 복지관에 가게 되었어요. 원래 그 지역은 제 담당 구역이 아니었는데 담당 기사가 부친상을 당하는 바람에 제가 3일 동안 같이 배달하게 되었습니다. 문득 복지관 1층 카페에서 바리스타를 하고 있다는 어르신의 딸이 생각났습니다. 혹시나 하고 보니까 역시 그곳에서 딸이 커피를 내리고 있더군요. 거긴 정신지체 장애인들이 바리스타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딴 뒤 시의 지원을 받아서 매장을 운영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어르신 딸 연주 씨는 복지관에 오는 노인분들에게 친절하게 웃으면서 주문을 받고 커피나 음료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모습이 전혀 장애를 가졌다고는 느낄 수 없을 정도로 평범했어요. 자세히 보니 웃는 모습도 참 귀여웠습니다. 그리고 또 며칠 뒤에 택배 배달을 하다가 마침 건널목에 신호가 걸려 멈추었습니다. 웬 할아버지 한 분이 다리가 불편하신 듯 지팡이를 짚고 겨우 건널목을 건너가시는데 금방이라도 빨간불이 켜질 것 같아서 위험해 보였어요. 그 순간 어디선가 연주 씨가 나타나서는 얼른 어르신을 부축해서 무사히 건널목을 건너는 겁니다.
할아버지가 고맙다고 인사를 하자 조심해서 가시라는 듯 손을 흔드는 연주 씨의 모습이 참 정겨워 보여서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 연주 씨는 정신지체 장애인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그냥 평범한 일반인들과 같았습니다. 제가 괜히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생각에 미안한 마음도 들었어요. 어느 날은 오전에 택배를 배달하고 점심시간이 되었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졌습니다. 바로 앞에 분식집이 있어서 차를 적당한 곳에 세워두고 라면이나 얼른 먹고 가려고 들어갔더니 연주 씨도 마침 라면을 먹고 있었습니다. 서로 어색하게 눈인사를 나누고 연주 씨가 다 먹은 듯 먼저 나가면서 문득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괜히 저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전 괜찮으니까 우리 엄마 예전처럼 자주 보러 오세요. 요즘 안 오셔서 엄마가 무척 보고 싶어 하세요. 그럼 맛있게 드시고 가세요. 그 말을 듣는데 제가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훅 들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제가 연주 씨보다 잘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괜히 아직 결혼 생각이 없다는 핑계를 대면서 이리 재고 저리 생각하고 그랬던 겁니다. 참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날 어르신이 좋아하는 주전부리를 사들고 찾아갔습니다. 어르신은 눈물까지 흘리시면서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마침 겉절이 담갔는데 밥 먹고 가라고 하시면서 손을 잡아 끄시는데 저도 울컥했습니다. 어르신이 손으로 김치를 푹 찢어서 따뜻한 밥에 올려주시는데 한 입 먹다가 그만 울고 말았어요. 어르신, 정말 죄송합니다. 그동안 연락도 못 드리고 괜히 어르신 피해 다녔어요. 정말 죄송해요. 아유, 괜찮아. 늙은이가 괜한 말을 해서 응수고 마음고생만 시키고 내가 미안해. 전 솔직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정신지체 장애라는 것에 편견이 좀 있었고 어르신이 연주 씨와 결혼 얘기를 꺼내는 순간 부담스러웠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우연히 연주 씨를 몇 번 보게 되면서 제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느꼈고 어르신께 용서를 빌어야겠다고 결심하기까지의 얘기를 다 하고 나니 정말 속이 시원했어요. 사실 처음엔 어르신이 몸이 아픈 딸을 저에게 떠넘기시면서 빌라 명의를 공동으로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당황스러웠습니다. 전 그런 것보다 정말 제가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었거든요. 고마워. 네? 고맙다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너희 내가 빌라를 핑계로 딸을 거래하려 한다고 오해할 만했지 뭐. 그런데 오히려 그날 응수군이 생각해보겠다고 하면서 완곡하게 거절한 게 난 너무 고마웠어. 만약 제가 연주 씨에 대한 마음이 전혀 없으면서 건물이 탐이 나서 무조건 결혼하겠다고 했다면 어르신은 오히려 저를 거절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본의 아니게 응수군이 어떤 사람인가 내 딴에는 알고 싶었거든. 그런데 응수군이 그렇게 말하고 가서 난 더 응수군에 대한 믿음이 생겼어. 사위가 아니면 수양 아들이라도 삼고 싶은 게 내 솔직한 심정이야. 어르신은 제 입장을 생각하시면서 참 미안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고민이 많을까 괜한 말을 꺼내서 사이만 어색해졌다고 자책하고 계셨답니다. 그 모습을 연주 씨가 보고는 라면집에서 저에게 용기를 내서 한마디 던졌던 거고요. 이제 나 욕심 안 부려. 그냥 예전처럼 지내요. 응수군을 잃는 건 싫으니까. 저기 어르신, 연주 씨와 석 달만 만나보고 최종 결정을 하겠습니다. 저도 저지만 연주 씨에게도 평생에 걸린 결혼인데 서로 잘 알아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정말? 아이고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럼 석 달 만나보고 아니다 싶으면 나도 더는 아무 말 안 할게. 그땐 그냥 우리 수양아들 하자. 응?
그렇게 전 연주 씨와 데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연주 씨는 생각했던 대로 착하고 성실하고 자신의 상황이나 처지를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절대 기죽거나 절망하지 않고 늘 밝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참 본받을 만했고 좋았어요. 전 매사 부정적인 편인데 저와 정반대의 사람이 좋은 에너지를 주는 것 같아서 만날수록 호감이 갔습니다. 사실 그냥 평범한 사람들도 사는 게 너무 힘들다고 난린데 연주 씨는 이만큼이라도 살 수 있어서 늘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보다 더 아픈 사람도 이 세상에는 많잖아요. 그래도 전 생활하는데 크게 불편하지 않고 엄마도 있고 전 참 복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자신이 복이 많다고 말하는 연주 씨를 보면서 늘 불행하다고 생각했던 저는 삶을 반성하게 되었고 저런 여자와 평생을 같이 한다면 아주 사소한 것도 행복하게 여기면서 아주 작은 것에도 감사해하면서 따뜻하게 잘 살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석 달 뒤, 전 연주 씨와 결혼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장모님은 너무 기뻐서 절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 절 조용히 부르셨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결혼하고 혹독한 시집살이를 했고 5년 넘도록 애를 낳지 못한다고 온갖 구박을 다 받으셨던 지난 일들을 하나하나 꺼내셨습니다. 겨우 딸을 낳았는데 온전치 못한 애를 낳았다고 시어머니는 딸을 품에 한번 안아보지도 않았대요. 장모님에게 별로 정이 없었던 남편은 급기야 외도를 했고 내연녀로부터 아들을 낳자 보란듯이 집으로 들였죠. 결국 장모님은 딸과 함께 쫓겨나고 말았답니다. 그때부터 정말 안 해본 게 없이 닥치는 대로 일을 했네. 오직 연주와 살아내기 위해서 난 일을 악물어야 했어. 아파도 돈이 아까워서 병원 한번 안 갔고 남들이 다 싫어하고 귀찮아하는 일도 돈만 많이 준다면 다 했네. 아휴, 참 지독하게 일만 하고 살았어. 처음엔 장모님을 내쫓은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복수하는 마음으로 보란듯이 살아내려 했고 그 다음엔 아픈 딸 연주 씨를 위해서 죽지 못해 살아내야 했답니다. 구두쇠라는 소리도 듣고 앉은 자리에 풀도 안 날 거라고 수군대는 사람들의 조롱을 들으면서도 버려진 옷을 주워와서 깨끗하게 세탁해서 입고 식당에서 일할 때는 손님이 먹다 남긴 건 죄다 담아서는 연주와 줄임배를 채웠답니다. 그렇게 악착을 떨어서 땅을 사고 빌라를 지었을 때 얼마나 좋았는지 잠을 안 자도 피곤하지 않고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를 정도였답니다. 장모님 인생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말 저로서는 엄두가 안 나네요. 왜 그렇게까지 힘든 삶을 사셨어요? 연주 때문에, 자식 때문이지 뭐. 나 죽고 나면 저거 혼자 남겨질 건데 돈이라도 있어야 그나마 사람 대접 받을 것 같아서 그랬어. 장모님의 인생은 참 고단했지만 위대한 모성애를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자네가 우리 연주를 평생 책임져 준다고 하니 난 더 바랄 게 없어. 하지만 이 결혼이 정말 해피엔딩이 될지는 아직 모르는 일이고 또 자기 딸과 사는 게 생각보다 힘들 수도 있으니까 일종의 유예 기간을 두자고 하셨습니다. 혼인신고는 2년 뒤에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2년 뒤 제가 확고하게 결심이 서고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그때 빌라를 저와 연주 씨 공동 명의로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장모님, 저 사실 빌라 그런 거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연주 씨와 결혼 결심한 거 아니에요. 알아. 하지만 그건 내 마음이니까 그냥 아무 소리 말고 받아줘. 전 연주 씨의 착하고 순수한 마음의 결혼을 결심했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장모님은 정말 고맙다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전 결혼하고 장모님을 모시고 살고 싶다고도 했더니 당장 빌라로 들어오라고 하셨습니다. 원래 결혼하면 남자가 집을 장만하는 거니까
제가 빌라로 들어가는 대신 현재 살고 있는 집의 보증금을 빼서 장모님께 드렸습니다. 안 받겠다고 하셨지만 제 진심을 아니까 일단 맡아두겠다고 하셨어요. 동료 택배기사들은 보리쌀 서말만 있어도 처가 살이는 안 한다면서 놀리기도 했고, 장모님이 빌라 건물주인데 집 하나 장만해달라고 하지 바보같이 기회를 놓치냐고 괜히 자기들이 안타까워했습니다. 덜어는 그래도 나중에 그 건물을 상속받게 되는 거니까 완전 대박이라고 부러워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누가 뭐라고 해도 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전 장모님을 어머님처럼 외할머니처럼 진심으로 의지하고 존경하며 좋아했고, 아내도 평생 반려자로서 존중하고 이해하면서 살겠다고 깊게 다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에는 음과 양이 있고 좋은 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기 마련이겠죠. 결혼 생활도 그랬습니다. 전 장모님과 워낙 사이가 돈독하기 때문에 전혀 갈등은 없을 거라고 장담을 했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장서 갈등이 생길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일은 장담하면 안 된다고 하는가 봅니다. 장모님은 시댁에서 내쫓긴 뒤 워낙 가난하게 살다 보니 악착같이 돈을 모았고 건물주까지 되신 나름 입지적인 인물이셨죠. 그건 누구나 다 인정하는 일이었지만 사는 형편이 나아진 지금까지도 돈이든 물건이든 뭐든 허투루 쓰는 것에 굉장히 예민하셨습니다. 허투루 쓰지 않고 꼭 필요해서 쓰는 것조차 참견과 간섭이 심하셨어요. 아끼고 절약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래도 사람이 생활하다 보면 정말 필요한 지출은 해야 하는 거잖아요. 더구나 전 택배 일을 하니까 하루 종일 평지나 오르막길은 물론 계단도 수도 없이 오르고 내려가니까 거의 한 달에 운동화 한 켤레씩 새로 사야 했습니다. 좀 싼 걸 사면 2주도 못 신고 떨어지기 일쑤라서 어쩔 수 없이 비싼 걸 사시는 수밖에 없었어요. 괜히 비싼 게 아니라 그만큼 튼튼하고 기능적인 면도 있어서 따지고 보면 실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장모님은 시장에 가면 10,000원짜리 운동화도 차고 넘치는데 100,000원씩 하는 운동화를 왜 사시느냐고 못마땅해 하셨어요. 그런데 돈 쓰지 말고 아껴서 저축하라는 겁니다. 전 몸을 쓰는 일을 하니까 퇴근할 때는 온몸이 땀에 푹 절여 있어서 샤워를 좀 오래 하는 편이었습니다. 장모님은 물을 너무 많이 쓴다고 난리셨어요. 그리고 택배 일이라는 게 무거운 짐을 들고 다녀야 하는 거라서 에너지 소모가 굉장한 작업이라 적어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고기를 먹어야 하는데 장모님은 건강식이라면서 풀떼기만 밥상에 올리는 겁니다. 개별적으로 따지고 보면 큰 문제는 아닌 것처럼 보여도 저에겐 정말 중요한 일이었어요. 일단 걷고 먹고 씻는 게 문제니까요. 그렇다고 장모님과 맞서서 따지고 드는 것도 쪼잔해 보이고 그냥 참고 넘어가자니 불편하고 답답했습니다. 아내에게 몇 번 애둘러 말을 했지만 아내 역시 장모님께 말하기 좀 난감해하는 눈치였어요. 어느 날은 너무 허기가 져서 눈이 다 핑핑 돌 지경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고기를 좀 먹어야겠다는 생각에 택배일을 마치고 퇴근하기 전에 고깃집에 가서 밥을 먹는데 마침 장모님이 지나가시다가 절 보신 겁니다. 한마디로 딱 걸린 셈이었죠.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니 자네 그동안 이런 식으로 혼자 몰래 고기를 먹고 다닌 건가? 아니 아닙니다 장모님. 오늘 처음이에요. 제가 고기 먹은 지 너무 오래돼서 일하는데 힘이 들어서 그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내가 풀떼기만 먹여서 일하는데 지장이 생겼다 그 말인가? 그게 아니라 미안하네. 풀떼기만 먹여서. 그럼 혼자 마저 먹고 오게. 아무리 아니라고 변명을 해도 그 상황이 오해하기 딱 좋은 순간이다 보니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장모님은 들으려 안 하셨습니다. 아마도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장서 갈등의 서막이 파국을 향해 치닫기 시작한 게 말입니다. 장모님은 사소한 것 하나하나 전부 트집을 잡기 시작하셨어요. 어차피 김사박은 밖에서 잘 먹고 다니니까 집에서 밥 안 차려줘도 되지?
이런 식으로 말을 하기도 하고, 김서방, 수도세 많이 나오니까 아예 샤워도 밖에서 하고 오지 그러나? 그런 말도 대놓고 하셨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TV를 보다 깜빡 잠이 든 적이 있었는데 전기세 많이 나온다고 트집을 잡으셨어요. 심지어 빌라 복도에 센서 등이 고장났는데 그런 것도 사람 부르면 다 돈이라면서 저더러 은근 고쳐달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도 화가 나서 모른 척 했더니 온갖 불만을 다 터뜨리면서 집에 남자가 있으면 무슨 소용이냐는 식으로 빈정거리셨어요. 오해가 오해를 낳고 갈등이 더 큰 갈등이 되면서 나중엔 걷잡을 수 없는 상태까지 갔습니다. 조금씩 결혼 생활에 회의가 느껴졌어요. 언젠가 2층 세입자가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노인네가 또 머슴들였나 보네. 그제야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자꾸만 궁금해지는 겁니다. 세입자를 찾아가서 물었더니 비밀로 하라면서도 제가 몰랐던 장모님의 비밀을 말해주더군요. 예전에도 장모님이 사윗감이라고 데리고 온 남자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도 사윗감이라고 자랑도 했고 그 사람이 장모님 팔짱을 끼고 다니면서 다정하게 굴었대요. 심지어 그 남자는 빌라 계단 청소도 하고 빌라에서 나오는 쓰레기도 정리하고 빌라 벽에 페인트 칠도 다시 했대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아픈 딸과 건물을 담보로 사위가 아니라 머슴을 구했다고 뒤에서 수군거렸답니다. 정말 믿기지 않았지만 그런 말까지 듣고 나니까 전 이 결혼 생활을 계속할 자신이 없었고 두려워지기까지 했습니다. 어쩜 장모님은 저를 사위가 아니라 머슴으로 생각하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도 들었어요. 아내는 저와 장모님이 갈등할 때면 제 편도 안 들고 그저 강건더 불구경했습니다. 전 어디 하나 마음 둘 곳이 없었습니다. 어차피 혼인신고도 안 했으니까 짐만 싸서 나가면 되겠다고 생각했고 전 장모님께 이혼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이혼? 자네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린가? 이유가 뭐야? 내가 자네한테 잔소리 좀 했다고 이러는 건가? 그게 다 자네에게 살이 되고 뼈가 되라고 하는 말인데 그걸 고깝게 들은 거야? 자네 원래 그렇게 속이 좁은 사람이었어? 네, 저 원래 그렇게 속이 좁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말 나온 김에 할게요. 장모님은 절 사위로 들이신 겁니까? 머슴으로 들이신 겁니까? 그저 장모님 하라는 대로 네네 하면서 말만 잘 듣기를 바라신 거예요? 저도 소문대로 다 알아요. 예전에도 사윗감이라고 데려오셨다면서요. 그 사람한테도 건물명의 이전해준다고 말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도 머슴짓 하다가 회의감 느껴서 그냥 갔고요. 자네 말 다 했나? 정말 나를 그 정도로밖에 안 본 거야? 됐습니다. 이거 따지고 들면 사기 결혼이라고요. 그냥 저 짐 싸서 나갈게요. 그리고 제 보증금 돌려주세요. 못 주겠네. 왜 못 줍니까? 그건 제 돈입니다. 언제든 필요하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장모님은 굳은 표정으로 더 이상 아무 말을 안 하셨습니다. 정말 너무 기가 막혀서 저도 말문이 막혔어요. 그러니까 진짜 아픈 딸과 건물을 담보로 사윗감 고르는 척하면서 머슴을 고른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믿었다는 것에 너무 속상해서 눈물이 다 날 지경이었어요. 한시라도 빨리 그 집에서 나오고 싶어서 그냥 3천만 원도 먹고 떨어지라는 심정으로 죽어 나왔습니다. 아내는 방에서 나와보지도 않았습니다. 정말 헤어지면 남이라더니 이런 기분이구나 싶어서 참 씁쓸했어요. 막상 나왔지만 당장 갈 데가 없어서 당분간 친구 집에서 신세를 지기로 했습니다. 친구는 심부름 센터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같이 해보자고 하더군요. 사실 저도 택배 일에 좀 지쳐 있었어요. 뭔가 전환점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택배를 그만두고 트럭도 팔고 심부름 센터 일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사소한 심부름을 많이 했습니다. 바쁜 의뢰인 대신에 서류를 떼거나 우체국 소포를 보내거나 집에 강아지 혼자 있다고 가서 잠시 사료를 챙겨주기도 하고 갑자기 집에 수도가 막히거나 전등이 나갔다고 하면 달려가서 고치거나 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큰 수입은 아니었지만 일이 끊이지 않고 들어와서 택배할 때만큼은 돈을 벌 수가 있었어요. 가능한 잡생각을 안 하려고 무던히 애쓰면서 심부름 센터 일에 더 몰두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심부름 센터 일이 몸에 익을 무렵 이혼하고 몇 달이 흐른 뒤였습니다. 어느 날 뜻밖의 장모님이 심부름 센터를 찾아오셨어요. 제가 여기 있다는 걸 알고 오신 듯 했습니다. 또 무슨 소리를 하려고 저러시나 싶어서 전 일부러 냉랭하게 대했어요. 장모님은 절 보자마자 눈물부터 흘리시면서 하소연을 하시는 겁니다. 김서방, 이렇게 불쑥 찾아와서 미안하네. 근데 내가 너무 억울하고 속이 상해서 자네 말고는 생각나는 사람이 없어서 왔네. 제발 내 얘기 좀 들어주게. 전 더 들을 얘기 없습니다. 그냥 돌아가세요. 김서방, 잠시면 되네. 잠시만 얘기 좀 들어주게. 전 짜증이 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업무 방해하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자 장모님이 문득 사진 한 장을 내미셨어요. 전 사진을 보다가 그만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사진 속엔 연주가 폭행을 당한 듯 피떡이 된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아니, 이거 연주 아니에요? 왜 이런 겁니까? 무슨 일이에요? 장모님은 울음이 터지는 것을 가까스로 참으며 그간의 얘기를 하셨습니다. 연주는 저와 헤어지고 난 뒤 거의 매일 아무것도 안 하고 울기만 했답니다. 생각보다 저를 많이 좋아했고 남편으로 의지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장모님 때문에 제가 짐을 싸서 나갔다고 생각한 연주는 처음으로 반항을 했답니다. 이제까지 한 번도 장모님 속을 썩인 적도 없고 장모님이 하라는 대로 얌전하게 다 따라왔던 연주였지만 자신의 행복을 엄마가 빼앗아갔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집을 나가서 외박도 하고 심지어 술에 취해서 들어오기도 했대요. 날마다 장모님과 싸우고 대들고 정말 사는 게 아니더랍니다. 그러다 우연히 한 남자를 만났는데 바로 2층에 새들어 사는 여자의 남동생이었대요. 그 사람은 백수였는데 평소에 늘 놀고 먹으면서 게임방에만 죽치고 있었답니다. 연주와도 안면이 있었는데 어느 날 연주가 외박한 날에 갈 데가 없으니까 아마 게임방에 갔던 모양이에요. 거기서 그 남자를 만났고 연주에게 잘해주었답니다. 남편과 이혼하고 허한 마음에 다른 남자가 관심을 보이면서 잘해주니까 그냥 대책 없이 빠져들었던 겁니다. 이 남자마저 장모님 때문에 뺏길까봐 아예 아무런 말도 안 했대요. 남자는 연주가 정신지체 장애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순진한 연주에게 결혼해서 함께 살려면 돈이 필요한데 장모님 인감만 가져오면 돈을 구할 수 있다고 했나 봐요. 아무것도 모르는 연주는 결국 장모님 인감을 몰래 들고 나가 가져다 주었고 2층 세입자 남매는 그 인감으로 연주를 대리인으로 만들어서 빌라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답니다. 물론 대출받자마자 사라졌고요. 사라지던 날 연주와 우연히 마주치게 되었고 어디 가냐고 연주가 졸졸 따라가자 폭행을 해서 얼굴을 저 모양으로 만들었답니다. 말만 들어도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문득 2층 세입자가 저에게 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그 여자는 저에게 장모님이 사위가 아니라 머슴을 들였다고 말했죠. 장모님이 나쁜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그제야 전 그 여자가 거짓말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장모님, 혹시 이전에도 사윗감을 데리고 오신 적이 있으세요? 내가 데려온 적은 없어. 늙은이가 건물도 있고 딸은 정신지체라고 하니까 건물 차지할 욕심에 연주랑 결혼하겠다고 하는 놈들이 있었어. 가라고 해도 찾아와서 빌라 청소도 하고 등도 갈고 하면서 동네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사위라고 떠들고 다니고 그랬지만 내가 오히려 경찰에 신고해서 얼씬도 못하게 했지. 장모님은 빌라를 노리고 의도적으로 연주에게 접근하는 남자들이 자꾸 꼬이자
그 이후부터 사익감은 직접 골라야겠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리고 2층 세입자는 달스가 계속 밀려서 나가달라고 한 지가 1년이 넘었는데도 꼼짝을 안 하고 있었대요. 당연히 장모님과 사이가 안 좋았겠죠. 2층 세입자 여자가 동네 사람들과 사소한 일로 늘 싸움을 하고 다녀서 동네 사람들이 제발 그 여자 좀 내보내라고 하소연을 할 정도였답니다. 그제야 전 2층 세입자 여자에게 완벽하게 속았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 여자 말만 믿고 섣불리 장모님을 의심했던 제 불찰과 잘못된 판단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고 스스로 발등을 찍었던 겁니다. 그런 것도 모르고 그 여자 말만 믿고 장모님에게 함부로 대한 것이 너무 죄송했어요. 그럼 제가 난리칠 때 왜 해명도 변명도 안 하셨어요? 어차피 정 떨어져 헤어지는 건데 내가 자네를 속였다고 생각하고 내버려두는 게 자네 입장에서는 편할 것 같아서 그랬어. 미련 없이 가라고. 장모님은 끝까지 절 생각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제가 드렸던 보증금 3천만 원은 사실 제 명의로 적금을 들어두셨답니다. 제2금융권에서 이자를 많이 준다고 해서 2년 만기로 적금을 들었대요. 그 2년은 혼인신고 유예기간이었죠. 나중에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축하 선물로 주고 싶었고 혹여 혼인신고를 안 하게 되더라도 돈을 불려서 주고 싶었답니다. 이제 2년이 되었다면서 장모님은 적금 통장을 내미셨어요. 그때 해약을 했으면 손해가 막심해서 자네가 보증금 달라고 했을 때 못 준다고 한 거야. 그때 줬더라면 아마 홧김에 자네가 해약할까 봐서 그랬어. 미안하네. 장모님, 전 그런 줄도 모르고 장모님을 원망만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전 장모님의 진심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정말 너무 부끄럽고 죄송스러워서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김서방, 우선 2층 세입자 남매를 찾아주게. 부탁이네. 네, 장모님.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것들 잡아드릴게요. 그렇게 전 그 남매를 잡기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한 아내를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했고 반드시 그것들을 잡아서 한을 풀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층 세입자 남매는 대출받아서 급히 가느라 짐은 그대로 두고 갔더군요. 전 그 집에 들어가서 단서가 될 만한 게 있는지 찾아봤습니다. 쓰레기통까지 샅샅이 뒤적였는데 대출받은 돈으로 이사 계획을 세웠던 메모도 나왔고 이사 가려고 알아본 부동산 전화번호도 있었습니다. 전 이 모든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뒤 경찰과 함께 그 부동산을 찾아갔습니다. 다행히 2층 여자가 계약한 아파트를 확인했고 곧장 경찰과 함께 집을 급습해서 둘을 체포했습니다. 누구냐고 놀라서 도망치려던 남자가 잡히고 여자는 베란다에서 옆집으로 도망치려다 붙잡혔습니다. 둘은 대출받은 돈으로 아파트를 계약하고 나머지는 이미 다 써버렸더군요. 아파트에 압류를 걸어서 우선 받을 돈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2층 세입자 남매는 사기 대출 및 연주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되었어요. 그렇게 사건은 해결되었습니다. 김서방 정말 고맙네. 자네가 우리 모녀를 살렸어. 정말 고마워. 님,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장모님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 엉뚱한 사람 말만 믿고 오해했고 잘못 생각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뭘 해야 사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말씀만 하시면 처분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금 통장도 대출금 갚는 데 보태주세요. 김서방, 다 내 잘못이야. 그러니까 자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그래도 이거 하나는 꼭 믿어줘. 나한테 사위는 오직 김서방 자네뿐이라는 거. 이렇게 훌륭하신 분을 혼자 오해하고 원망했다니 전 참 인생 헛살았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전 아내와 함께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장모님은 빌라를 제 단독 명의로 해주셨어요. 그만큼 절 믿어주신다는 뜻이었습니다. 장모님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고 이제 제가 가장이라는 생각에 큰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한순간 잘못 판단했지만 바로 잡을 기회가 주어져서 정말 다행이었고 이렇게 좋으신 장모님과 착한 아내를 만난 저는 세상에서 제일 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니까 헛된 유혹에 혹할 수도 있고 사소한 부추김에 오해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주변의 말에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혹여 내가 믿고 사랑하는 사람이 의심스러울 때는 다른 사람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비록 피 터지게 싸우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직접 내 사람에게 묻고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헤어지더라도 후회가 덜 남고 그래야 다시 시작하는 것도 후련하게 할 수 있어요. 제가 경험해보니까 그게 정답입니다. 전 요즘 하루하루가 정말 행복하고 복되다고 생각합니다. 아내는 어느새 임신 8개월 차로 접어들었습니다. 몸이 너무 무거워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대신 뭘 해주고 싶은데 위로하고 다독이고 먹고 싶은 거 사다 주는 것 외엔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장모님은 그 연세에도 불구하고 용돈벌이 하신다면서 식당에 일을 나가세요. 제발 그만두시라고 해도 취미생활이라고 하시는데 더는 말리지도 못합니다. 그냥 아프지 마시고 정말 취미생활 하시는 것처럼 쉬엄쉬엄 하시라고 당부하는 게 제 일입니다. 김서방 잔소리에 귀에 못이다 박힐 지경이라고 매번 역정 아닌 역정을 내시면서도 장모님은 늘 저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십니다. 장모님, 전 장모님보다 몇 배는 더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소나트를 해보이면 그렇게 행복해하세요. 사는 게 뭐 별거 있나요? 이렇게 사랑하면서 사랑 표현하면서 사는 거겠죠. 앞으로는 전 장모님 사랑하고 아내 또한 사랑하며 태어날 아이는 더 특별히 사랑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참, 태어날 아이가 딸이라고 하네요. 이번 생에 전 새 여자를 모실 머슴으로 살려고 해요. 이 정도면 세상에서 제일 복 많이 받은 머슴이겠죠. 부디 우리 장모님 건강하게 오래오래 우리 곁에 계셔주시길 바라면서 아내와 딸과 함께 열심히 잘 살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